안녕하세요. 수원 초이스 치과 김평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엔도실 MTA의 임상적 활용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 엔도실 MTA 외에도 몇 가지 임상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헌부터 잠깐 보겠는데요. 근간 치료 후에 어떤 실패를 겪었을 때 그런 부분을 에이피칼 서저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그 에이피칼 서저리 과정 중에 어떠한 원인으로 실패가 있었는지를 체크해 본 논문입니다. 가장 많은 원인으로 나타났던 게 바로 에이피칼 리키지 혹은 근관 내 충정리 주변에 오염원이 있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겠죠. 두 번째로 많았던 게 바로 미싱 캐날입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원장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크랙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이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근관 치료 후 전 영역을 놓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근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관을 찾았을 때만이 전체적인 근관 치료 과정에서 모든 부분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타원에서 리엔도를 하였는데 석회화로 근관 입구를 확인할 수 없고 협측의 사이너스 트랙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돈 환자입니다. 구개측 근관을 보면 비타펙스로 채워져 있고요. MB 캐날은 찾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MB2는 아직 미싱인 것 같고요. DB도 근관의 입구는 보이는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컨빔CT를 촬영한 후 체크를 해보니 MB 캐날만 충전이 되어 있고 MB2와 DB 캐날이 미싱되어 있는 상태고요. 팔라탈은 제일 우측 하단의 사진을 보시면 일자로 보이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만큼 근관의 입구에서 H자로 꺾여 있는 근관의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악 C-쉐입 캐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DB 캐날을 찾기 위해서는 가능한 MB와 약간 유사한 레벨에서 약간 팔라탈 측의 위치로 추정을 하고요. MB2는 통상적인 위치로 찾기로 결정을 하였고 구개근관은 프리커브드 파일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MB 캐날을 먼저 찾았고요. 그 다음에 MB2 캐날을 찾았고 그 다음에 DB 캐날은 중간에 보시면 약간 치아가 삭제된 부분이 관찰이 됐는데요. 그 위치에서 훨씬 협측으로 나가서 DB 캐날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팔라탈 캐날 같은 경우도 프리커브드 파일을 이용해서 다행히 근관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충전이 완료된 상태의 사진입니다. 부근관도 관찰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메인 캐날을 다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근관 치료가 이어질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사이너스 트랙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최종 충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유사하게 의뢰되어 왔던 환자인데요. 근심 MB 캐날에서부터 팔라탈로 이어지는 하나로 연결되는 상악 C-쉐입 캐날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MB2 위치를 꼭 파악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나머지 근관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처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관 내에 치근이 이렇게 다 들어있는 양상으로 관찰이 된다면 직선화된 근관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망곡의 정도는 심하지 않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일단 석회화가 심한 근관일수록 먼저 가장 큰 근관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큰 근관으로 확보하고 나서 그 근관에 코로날 포션을 관찰하면 약간 그레이한 색조의 폴팔 플로어와 유사한 색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정보로 해서 석회화된 부분에 터셔리 덴틴이겠죠. 덴틴 쉘프를 조금씩 스몰 사이즈 라운드 바 혹은 울트라소닉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 나가면서 근관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고요. 굳이 이걸 하루에 다 하겠다라는 생각보다 내원할 때 하나의 근관만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신다면 좀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DB 캐날의 양상은 전혀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라운드 바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깎아내는 느낌보다는 문지르는 듯한 느낌을 이용해서 치질의 삭제편이 끼는 공간을 찾아가는 방법을 선택하다 보면 근관을 확보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확보를 하고 나서 근관을 다행히 찾았는데 이 위치에서 레퍼런스 포인트로 파일을 꺾게 되면 입구에서 파일이 많이 꺾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귀찮더라도 레진을 이용해서
컨비니언스 폼을 조금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상황은 근관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은 사라졌고 최종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두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근관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나머지 과정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주제인 바이오세라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세라믹이라는 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뭐 의과용이나 치과용으로 사용되는 세라믹 머티리얼을 바이오세라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로컬에 계신 원장님들이라면 누구나 벌써 다 해보셨을 거고요. 뭐 바이오세라믹 현재 또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뭐 쉽게 우리가 MTA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 보철할 때 지르코니아 크라운 아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바이오세라믹이거든요. 그래서 보철 영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엔도 영역에서는 이제 루트 리페어 머티리얼이나 에이피칼 리트로필 뭐 이런 정도로 사용하는 재료를 바로 선생님들이 MTA라고 알고 계시는 거죠. 토라비네자드 선생님이 바로 이 MTA, 그러니까 미네랄 트리옥사이드 어그리게이트라는 걸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트리옥사이드, 그 실리카 옥사이드, 비스무스 옥사이드, 칼슘 옥사이드 이러한 세 가지 옥사이드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재료죠. 그래서 이 주성분을 보면 포틀랜드 세멘트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불투과를 위해서 비스무스 옥사이드를 사용했고요. 세팅에 관여를 하기 위해서 집섬을 좀 섞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틀랜드 세멘트의 주성분이 바로 디칼슘 실리케이트나 트리칼슘 실리케이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MTA에 연관된 이런 재료들을 전부 다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머티리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글 검색이나 이런 쪽에서도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머티리얼로 검색을 하시면 MTA로 검색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 칼슘 실리케이트 세면은 수화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관 내에 약간 여분의 그런 수분들을 이용해서 경화 반응을 일으키게 됐는데요. 그 부산물로 바로 칼슘 하이드록사이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앞 치질에 있는 아파타이트와 침전 반응을 일으키게 돼서 바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형성이 된다는 이런 기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관한 연관된 내용들을 이렇게 한글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물리적 성질은 어떨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 엔도실 MTA가 만들어질 때 레진계 실러 물성과 가장 유사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팅 타임이 좀 더 짧아졌고요. 그 다음에 솔루빌리티는 약간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임상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라디오 패서티도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또 세팅이 이루어지고 나면 치즈르 변색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걸로 엔도실은 보고가 되고 있고요. 저도 임상에서 봤을 때 세팅 이후에는 치즈르 변색이 나타나지 않는 걸 임상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치부나 이런 쪽에서는 항상 CJ 하방으로 커팅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한 조그만 변화라도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엔도실을 이용해서 초창기에 사용해 봤던 케이스들인데요. 뭐 기존에 실러 쓰던 것과 레진계 실러 쓰던 것과 뭐 큰 차이 없이 뭐 적절한 흐름, 그 다음에 뭐 라디오 패서티 이런 거 뭐 흠잡을 데 없이 사용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됐고요. 슈쉐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그 복잡한 루트 캐널 시스템을 전부 다 뭔가 지피콘으로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러를 좀 더 이용해서 실러가 그 부분을 메꾸는 상황을 만들곤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흘러 들어가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실러를 사용하는 것보다 MTA 실러, 그러니까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실러를 사용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바이오 컴파티빌리티와 그 다음 두 번째 레스 마이크로 리키지라는 부분이 바로 MTA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먼저 보게 되면요. 기존의 프로루트 MTA와 비교를 했을 때 엔도셀 MTA 자체의 세포에 대한 바이오 컴파티빌리티는 아주 우수한 걸로 관찰이 되거든요. 제일 우측 사진과 같이 H 플러스 같은 레진계 실러는 세포가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는 게 세포가 죽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실러가 막 넘어가는 순간에는 에어버블이나 실러가 넘어감으로써 환자의 불편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고려한다면 실러를 너무 많이 근간 밖으로 내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뭐 덴티날 튜블까지 흐름성 있게 잘 들어가는 샘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덴티날 튜블 쪽에 자라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의 양상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 리키지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근관의 실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치유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간혹 우리가 그냥 적절한 정도의 엔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치유된 양상을 보신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힐링이 되지 않은 경우에서 관찰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근단부의 실링 이런 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항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링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바로 덴틴 서피스와 실러의 결합하고 연관이 가장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전한 루트 서피스를 얻기 위해서 오염원이 최소화된 덴틴 서피스를 얻기 위해서 뭐 초음파 세척을 한다든지 EDTA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얻어진 덴틴 서피스와 그 다음 실러와의 결합이 충분히 잘 이루어진다면 바로 마이크로 리키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여기에 관한 본드 스트렝스를 그래서 측정을 해보았더니 의외로 싱글콘 테크닉을 사용한 경우가 컨티뉴스 웨이브 테크닉보다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물론 하나의 실험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싱글콘 테크닉이 더 우수한 결과가 나온 건 컨티뉴스 웨이브를 사용할 땐 열원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열원 자체가 바로 후 수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본드 스트렝스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측방근간을 충전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확실히 추가적인 가압이 들어가는 컨티뉴스 웨이브 테크닉이 좀 더 유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티박테리얼 이펙트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피칼리스에 대한 뭔가 항균 효과를 우리는 좀 보고 싶거든요. 특히 감염 근간인 경우라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엔도실 MTA는 아마 NMP의 역할이 아닐까 추정을 하지만 이 피칼리스의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 근간의 경우라면 엔도실 MTA를 쓰는 것도 좋은 선택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하드 티슈 포메이션인데요. 저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가 뭐 만든다고 뭐 더 빨리 만들어질까? 뭐 기존에 다른 실러로 쓴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뭐 굳이 이런 부분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이렇게 근간 충전을 마무리하고 나서 상당히 컸던 병변의 사이즈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단 석 달 만에 이렇게 좋아지는 케이스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 대신 이러한 부분들을 회사 측에서 정확히 논문상으로 증명을 해줄 수 있다면 숫자, 우리 같은 임상가 입장에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약 석 달 정도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라미나두라가 되는 것 같아 보일 정도로 근단부 골병변의 그 치유 양상이 아주 좋은 경험들을 의외로 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아마 좋은 골 반응을 보이는 경험들을 간혹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싱글콘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초음파 기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부근간이나 이런 쪽에 충전을 좀 더 용이하게 해준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싱글콘을 사용해서 그냥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싱글콘을 사용해서 울트라소닉을 사용하는 경우를 이렇게 놓고 보면 악세서리 캐나를 좀 더 채워지는 경우들이 울트라소닉, 싱글콘에 울트라소닉을 한 경우들이 의외로 괜찮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원버티칼을 엔도실을 쓰는 경우나 뭐 원버티칼에 뭐 압력을 가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들보다 의외로 울트라소닉을 쓴 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포 발생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고가 돼 있으니까요. 싱글콘을 하시더라도 지피콘을 잡고 그 지피콘의 울트라소닉을 주수를 끈 상태에서 잠깐이나마 적용해 주는 게 아마 임상적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MTA를 쓰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들이 다 해결이 된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방법이 있으니까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 무서운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타치과에서 파일 세퍼레이션 때문에 의뢰가 왔습니다. 첫날 일단은 세퍼레이션 된 파일은 건들지 않았고요. 대부분의 의뢰된 환자들 경우를 보면 상악치아의 경우 팔라탈 캐날에 워킹 위드스가 너무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팔라탈 캐날 워킹 위드스를 충분히 잡아줬고 환자의 페인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원시부터 약 3회에 걸쳐서 거의 2시간 정도 걸려서 DB 캐날에 있던 파일을 리무브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약간의 천공이 발생했지만 본 레벨에서 천공은 MTA라는 좋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최종 충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CT상에서 보면 디스탈 측으로 버칼에서 디스탈 쪽에 있는 게 천공 부위고요. 정 가운데 있는 사진이요. 4개의 근관이 있던 게 근단부로 가면서 전부 다 이렇게 많이 하나로 뭉쳐지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서 이 부분 뭔가 까만 게 보이시죠? 여기서도 보면 까만 게 보이시죠? 이 부분들이 뭘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뮤코살 시크닝이죠. 상악동의 뮤코살 시크닝이 뭔가 있었고요. 하지만 약 석 달 후에 보철 완료 후에 환자가 내원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완전히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이 환자분이 약 1년 반 후에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시기에 이 치아를 제가 보철을 해드린 이후로 환자분은 단 한 번도 이 치아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보지 못하셨답니다. 그리고 계속 불편하셨답니다. CT상에서 분명히 힐링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심한 통증을 호소하셔서 리플란테이션을 하고 나니까 크랙라인 보이시죠? 이 부분. 이 크랙이 있습니다. 이건 그 다음 문제고요. 여기에 있는 조직이 보이십니까? 치아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계속 환자는 페인을 호소하지 않았을까,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합니다. 케이스를 위한 케이스로 파일 리무브를 시도했지만 이런 경우라면 처음부터 외과적인 처치가 들어가는 게 훨씬 환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반성하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후배 원장님 여동생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6번 치아 엔도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정도면 리엔도 하면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앞에 치아 부분은 너무 하방으로 우식이 먹어 있어서 그 후배 선생님이 발치하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년 정도가 경과돼서 다시 재내원하셨는데요. 구개근간의 병변이 더 커져서 내원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빼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리플란테이션을 생각을 했지만 버칼 측의 어떤 치유 양상을 봤을 때 지식도 쉽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에피코엑토미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팔라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팔라탈 캐날 에피칼 서저리를 하고 에피코엑토미를 하고 리트로그레이드 필링을 MTA로 시행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절단편을 보게 되면 안에 있던 조직은 저렇게 좀 큰 덩어리가 2덩어리 정도 있었고요. 사이너스 멤브레인하고 거의 겹쳐 있었기 때문에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 조직을 제거하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거된 근단부, 치근부인데요.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위에 캘큘러스 같은 게 꽉 껴 있는 게 보이시죠? 저런 부분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이런 부분을 리엔도 한다고 해서 이건 절대 근간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런 난서지컬 엔도 트리트먼트의 리미테이션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고 통상적인 근간 치료를 시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관 내에 엔도실 MTA를 조금 짜줍니다. 절대 근단부로 먼저 보내지 마시고요. 중간 정도에만 짜주시고 서서히 미리
세팅해놨던 지피콘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근관 내에 들어가는 지피콘의 테이퍼가 치아와 가장 잘 어울리는 테이퍼의 지피콘을 선택하시는 게 근관 내에 적절한 실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커팅한 다음에 위에 부분에만 약간 열을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 못뚜껑 만드는 거 있죠. 못뚜껑 같은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약간 연화시킨 부분을 이렇게 열을 전달해서 상부만 이렇게 컴팩션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피콘이 연화됐던 지피콘이 다져지면서 못뚜껑과 같은 형태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부에 있는 실러를 다 씻어내더라도 그 실러 부분은 하부의 부분은 실러가 씻기지 않습니다. 제가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물로 세게 쏘고 나면 상부의 실러는 깨끗이 씻기죠. 수용성이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근관 내 실러가 씻기냐는 거죠. 자, 세게 이렇게 세게 쏘는데도 어떻습니까? 거의 뭐 0.5, 1mm 정도도 씻기지 않는 게 관찰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선생님들 어떻게 할 수 있죠? 당일 바로 코어가 가능하죠. 훨씬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관 내의 실링을 지피콘이 하는 게 아니라 실러가 한다면 그 실러를 균일하게 기포가 없으면서 페이스트 상태의 실러를 기포가 적은 상태로 우리가 원하는 부위까지 집어넣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팁이 적절한 근관에 어울리는 적절한 테이퍼의 지피콘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입구는 이렇게 못뚜껑 같은 형태를 만들어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코어까지 당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임상에서 이제 사용하는 걸 한번 보실 건데요. 자, 근관 내에 미들서드, 중간에서 만나는 거죠. 미들서드 정도만 채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들에서 코로날 포션까지만 채워주시고요. 근관의 테이퍼에 어울리는 적절한 사이즈의 지피콘을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넣으실 때는 빠르게 넣지 마시고 슬로우 펌핑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슬로우 펌핑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환자분이 에어버블이나 실러가 넘어가면서 약간 시큰해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환자한테 이야기해 주시면서 약간 시큰하세요 하고 미리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뭐 큰 어려움 없이 적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입구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커팅해 주시고요. 네, 이런 기구는 어떤 기구를 쓰셔도 돼요. 선생님들이 편한 기구 이렇게 써 주시고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한다면 어떻습니까? 저걸 잡고 울트라소닉으로 주술을 끈 상태에서 핀셋으로 좀 이렇게 핀셋에 울트라소닉을 좀 적용해 준다면 근관에 있는 기포를 아마 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테이퍼만 잘 맞다면 이런 정도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적절한 테이퍼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항상 공간이 더 큰 경우 아니면 루트 캐널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라면 초음파 기구를 좀 적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입구 부분을 꼭꼭 다져주는 거죠. 연화가 돼 있으니까요. 커팅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로 씻어 보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플라스틱 볼락에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씻는다고 그래서 절대 근관 내까지 씻기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블락에서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죠. 그리고 나서 물로 다시 식혀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꼭 콜드 컴팩션을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컴팩션을 한 후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엑스레이 찍어서 충전 상태를 대략 파악하고 그 상태에서 필링을 코어까지 완성을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그래도 나는 컨티뉴스 웨이브 테크닉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컨티뉴스 웨이브 테크닉에 사용되는 열원이 가해졌을 때 MTA,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실러의 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일본에서 나온 연구가 하나 있긴 한데요. 엔도실 같은 경우는 좀 빨리 꾸덕해집니다. 한편으로는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바로 후처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다른 물리적인 성질에 어떤 영향을 준다 그러면 그 무던상에서는 어드버스 이펙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저는 임상적으로 컨티뉴스 웨이브 테크닉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어떤 특별한 문제점은, 임상적인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연구가 나오고 그런 연구가 있다면 그 연구에 따른 임상적인 프로토콜을 다시 한번 세팅을 하는 필요가 있겠죠. 세팅할 필요가. 그래서 뭐 통상적인 방법하고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러가 꾸덕해지는 정도는요, 근간 벽 쪽이 아니라 그야말로 팁하고 다이렉트로 컨택되는 부분 정도만 꾸덕해지는 느낌이고요. 근간 벽에 있는 부분이나 입구에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컴팩션을 해보면 묽은 실러가 그대로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으세요. 실제 현미경으로 보고 진행을 해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아직까지는 임상적으로 걱정은 하지 않는데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좀 더 마음 편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실러가 크림 형태로 묻어나오는 게 보이시죠? 분명히 닿았으면 전부 다 꾸덕해졌으면 저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레진계 실러가 오듯이 거의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포스트를 진행해야 된다,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그 근간은 컨티뉴스 웨이브를 해놓으면 포스트 진행할 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포스트도 당일 진행도 가능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컨티뉴스 웨이브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엔도실 MTA, 이게 실러지 않습니까? 그럼 실러면 필링하면 안 될까요? 필링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치부 아주 극단적이죠. 11번 같은 경우는 내흡수가 관찰이 되고요. 21번 같은 경우는 석회화가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젊은 아가씨예요. 이 환자분 이거 발치하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젊은 여자애고. 자, 실패해도 좋으니까 한번 트라이 해봤으면 하는 생각 드시잖아요. 그래서 엔도실 MTA로 필링을 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상부는 레진 코어를 했고요. 조금 깊이 넣어서 레진 코어를 하고 크라운을 했는데 5년 경과 후에 환자가 내원했을 때 라미나두라부터 흠잡을 게 하나도 없이 잘 치유가 됐죠. 그래서 현재까지 아직 잘 쓰고 계십니다. 최근에 오셨던 환자분이시고요. 그 외에도 C쉐입 같은 경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C쉐입은 정말 저도 최근에 몇 개 뽑았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거 실패해서요. 이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항상 걱정이 많이 되는 케이스들이죠. 자, 이렇게 인터캐널 커넥션, 근관계 자체가 연결이 된 이런 형태들은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좀 더 깨끗이 세척하고 그 부분에 있는 조직들을 조금이나마 더 제거한 후에 그 공간이 메꿔진 상태를 보면 그나마 마음이 조금은 놓이죠. 이렇게 커베처가 심한 경우들, C쉐입이죠, 이 경우도. 이런 경우도 엔도실을 써서 잘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심한 경우 타우로돈티아지 않습니까? 이런 타우로돈티아는 사실은 정말 하기 싫은 치아죠. 이런 경우도 어떤 실러를 쓰는가가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특별히 엑스레이상의 별 문제 없이 충전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또 바깥쪽으로 노출이 될 수 있는 스트리퍼포나 라테랄 캐널이 있는 경우도 조금 불안감이 덜하는 느낌적인 건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익스터널 루트 리소프션이 있는 이런 케이스, 또 실러의 흐름성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필링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실링, 캐널의 실링은 사실은 지피콘이 아니라 실러 아니겠습니까? 그 실러가 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지피콘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부위까지 그 실러를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캐리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 실러를 필러로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도 생기지 않을까. 특히 MTA 실러의 경우라면요. 뭐 레진계 실러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유리할 상황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분도 좀 더 있을 상황이니까요. 자, 이렇게 페이퍼 포인트를 넣습니다. 근단부에 뭔가 흡수가 관찰이 되고 애매하게 스탑을 만들기 애매한 상태인데 끝부분에서만 아주 약간 프레시한 블러드가 싹 스며 나오는 정도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건조된 후에 하는 게 좋겠지만 간혹은 필링을 마무리해야 될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GP콘을 저 블리딩 포인트에서 약 1에서 2mm 정도 짧은 GP콘을 선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러를 넣고 싱글콘 테크닉으로 먼저 트라이를 해보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도로 실러가 넘어갔다면 상관이 없고요. 조금 부족하다면 컨티뉴스 웨이브 테크닉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끝에 2mm 정도, 여기에 보이는 이 끝에 2mm 정도는 GP콘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이해되시죠? 저 부분은 GP콘이 없고 상부에만 GP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에이펙스로 GP콘이 넘어간 부분 혹은 노출이 블리딩 포인트가 있던 부분에 GP콘이 닿는 이런 것보다는 그 하방에 있던 실러가 MTA 필러, MTA 자체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필링을 하면 조금 충전이 쉬워지는 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흡수가 있고 저런 부분에서 혹시나 모를 누출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끝부분에 있는 이 끝부분에 있는 2mm 정도는 MTA 실러가 필러 역할을 해주라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GP와 실러가 같이 메꿔주는 거고요. 결국 실러가 필러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보다 더 흔한 경우 볼까요? 상악 측절치 같은 경우는 치근단이 되게 가늘고 얇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파일이 순간 살짝 넘어갔어요. 아니면 외흡수가 약간 있어요. 그러면 스탑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탑이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밑에 2mm 정도만 조금 조심해서 실러를 메꾸면 되겠죠.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필링하고요. 이런 과도한 실러가 넘어가는 건 좋지 않겠지만 그럼 뭐 과정 중에 약간 넘어가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 하악 대구치 같은 경우 디스탈 캐널에서 파일이 순간 쑥 넘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에서 다시 스탑을 잡자니 이건 너무 치즈르 삭제량이 과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잔존 치즈르 두께가 얇기 때문에 약간 짧은 GP콘을 선택하고 1mm 정도 짧은 GP콘을 선택하고 실러로 그 공간을 필러 역할을 하게 해준다면 근간 충전이 훨씬 수월해지겠죠. 이런 게 임상에서 꽤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MTA 실러로 한번 적용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